2시 30분인데, 그죠? 간단한 수급상하고, 코멘트를, 해외 시장 같이 열리는 시장을 같이, 보면, 자, 일단, 니케이가 이제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대만이 1.74%, 이제, 상해가 2.2%, 마이너스, 심천이 3%, 그죠? 주변 시장은 우리 시장보다 조금 더 약세가 심하지, 그지? 우리는 코스피가 0.47%, 그리고 코스닥이 0.26% 하락하는데, 그죠? 뭐 심천도, 상해 종합도, 홍콩도 다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으로 보게 되면, 뭐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시장은 이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장 큰 원인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이 가장 절대적인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하루에 니켈 가격이 65%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줄 만큼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의 약세 부분이, 원자재 가격의 강세 흐름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매도세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지, 그죠? 코스닥에서 700억 정도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고, 코스피에서는 275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지금은 낙석선머리 오전 내내 강보합권 유지하다가 지금은 마이너스권을, 뭐 약보합권,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는 내일 휴장인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놓여져 있는 상황, 뭐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나마 원자재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운 쪽 라인 부분에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보내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셔서 보내주지 않으면 카페를 부분을 잘 안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장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원유 수입 금지 검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던 거야, 그지?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원유 세계 공급망의 11%를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러시아 위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 러시아발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석유, 그죠? 생산 비중으로 보게 되면 석유는 미국이 1등, 이제 20.5%, 그러니까 러시아가 거기에 반 정도 되는 11.5%, 11.6% 생산 기준, 요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러시아가 석유 2위, 천연가스 2위, 석탄은 6위, 우라늄은 7위, 금은 2위, 은은 6위, 백금은 2위, 팔라듐은 1위, 그리고 알루미늄이 3위.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원자재 부분으로 봐서 뭐 땅덩어리도 크니까, 그죠? 아연이나 뭐 니켈도 6% 정도, 전 세계 시장에서 6% 정도 생산을 하면서 글로벌 생산 비중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 정도로 이제 영향력이 큰데, 사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에 있어서 어제는 너무 심하게 가격 부분이 상승했다라고 봐.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미국이 동맹국들과 이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그 부분 때문에 급등했다가 유가가 음봉을 맞았지. 여하튼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러시아의 16일 디폴트 선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 그죠? 그런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원자재 가격 부분이 어제 급등한 니켈과 팔라듐,
그리고 알루미늄 뭐 할 거 없이 그죠? 폭등을 하면서 유가 급등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반응한 부분인데 좀 과한 그죠? 뭐 전거래일보다 62% 폭등하는 게 어딨냐고 그죠? 아까 이 니켈 부분이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6%밖에 생산을 안 하는데 6%도 문제 많다면 많지만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38%,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캐나다 이쪽에서 많이 생산하는 부분인데 러시아도 니켈을 6% 정도 생산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하게 좀 작용한 부분이 어제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세게 나왔다는 거지. 그죠? 뭐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 뭐 거기에 원유 수입을 러시아로부터 못하게 한다는 거, 거기에 또 러시아가 보복적으로 서방에서 제재를 계속하면 노드 스트림, 그죠? 지금 이제 그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부분을 끊겠다. 사실 유럽은 천연가스의 40%를, 원유의 25%를 러시아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막가파식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부담인 흐름 부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16일 날 러시아에 디폴트 우려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 러시아는 이전에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1998년도 우리나라 IMF 1997년도 IMF 나올 때, 그죠? 이 아시아권 이쪽이 다 이런 부채 문제로 속썩였던 때지. 그때 이제 이 러시아 지금 왜 3월 16일 부분에 러시아에 모라토리엄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면 사실 뭐 1997년 우리나라 IMF나 1998년 러시아 위기는 이 우리나라부터 시작된 신흥국 아시아 부채 위기 연장선에서 러시아 부채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데 그때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수준이었어. 지금은 115달러, 뭐 장중에는 130달러를 넘어섰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러시아가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니까, 그죠? 이건 돈이 있어도 못 갚는 거지, 사실은. 그죠? 모든 것들을 제재를 하면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부실 우려 때문에 부채가 많아서 부실 우려 때문에 모라토리엄,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회수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뭐 이런 리포트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해석을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냥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디폴트 이것만 가지고 너무 크게 우리 그 IMF 때 이런 걸 상정하면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1998년과 현재의 러시아 상태를 보게 되면 전 세계 대비 GDP 비중은 러시아가 이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 그죠? 그때는 전 세계 GDP 비중 4.2%였는데, 뭐, 우리나라 교육은 1.55%밖에 안 되잖아, 그죠? 전 세계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1.7%로 현저히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전체에 미치는 GDP 이 부분에서의 영향권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안 좋은 것들은 뭐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도 98년도에는 134%였는데 19.2%로 괜찮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98년도에는 마이너스 4.9%였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 나기 전까지는 2021년도 4.7%이니까 양호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물가 상승률도 98년도에는 70%였는데 6.7%니까. 그죠? 그리고 기준금리도 지금 이 루브라 가치 폭락 때문에 인상을 확 해버려서 그렇지 그때보다 기준금리도 낮은 상태고, 이제 그런 부분들 외환 보유액도 엄청나게 많고, 그죠? 이제 이렇게 다 양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 부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유동성 해소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98년도 러시아가 급락했었던 그런 부분들로 바라보는 건 조금 그러니까 너무 크게 악화 쪽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고, 3월 중순, 3월 16일 날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 이 부분은 16일, 21일, 28일, 31일에 이제 이 외화 국채에 대한 이자, 우리가 이제 헝다그룹 파산할 때도 그죠? 그 만기 도래한 부분 부채, 참 그런데 시장이 이상하기도 하지, 그죠? 뭐냐면 헝다그룹 부채 위기 나올 때는 그 헝다 부채 중국 부동산 위기 막 하면서 엄청나게 핫 이슈 됐었는데, 지금은 저도 그렇고 다 이야기를 별로 안 하잖아. 어떻게 됐는지도 그 다음에 뭐 뉴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당시에는 뭐 헝다그룹 위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 때문에 중국이 몰락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이야기를 하던 그 뉴스도 어느 때가 지나면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러시아 채권 만기 도래 일정이 16일, 18일 16일, 21일, 28일, 31일 날 돌아오는 이 부채 규모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런데 이제 그게 가장 빨리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평균치 이상 부분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 요것 때문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국채 만기 도래 7억 3천만 달러, 3월 달에 요 부분을 이제 갚느냐, 못 갚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유럽계 은행들이나 미국계 은행, 그죠? 대형 IB들 이런 쪽 라인에서의 피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은행권은 여기에는 뭐 크게 그렇지 않을 건데, 여하튼 지금 그거 표시한 게 요거야. 피델리티라든지, 그죠? 이 러시아 달러 표시 채권을 보유한 기관, 뭐 이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쪽 라인은 거의 없잖아, 그죠?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이런 쪽이 크게 보유를 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루브라 표시 채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돼. 다만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러시아 채권과 또 러시아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했었던 유럽의 기업이나 은행 이런 쪽 라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 하락하다가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언급되면서부터 은행주들, 미국 시장 은행들도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은행주들이 떨어지고 있었던 부분도 그런 요인이 있었고, 또 유럽 쪽에 지금 급락하는 은행주들, 그죠? 하루에 10%씩 막 급락하고 했던 요인도 이런 요인들이 큰 부분. 그러니까 사실 또 은행주들은 대형 IB들은 지수의 영향력도 많이 미쳐. 그죠? 우리나라처럼 몇 개 되지도 않는 은행, 이제 그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들은 그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피델리티나 골드만삭스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급락이잖아. 그죠? 미국 시장 지수보다 더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도 그러한 요인들이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러시아발 금융 불확실성보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이 부분 속에서 경기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상존하는데, 이제 아침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차 세계대전, 그리고 핵과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파생되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일어났고 유가가 급등하고 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현상,
나타난 현상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개파락을 했던 거고 그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3차 회담까지 별 큰 성과 없이 끝났지만 시장은 끝났지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은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3차 협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부분이 이제 뭐 지금 전쟁 중에 심각한 위협을 보이면서 공급 대란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안 좋아질 수 있고 그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부분들의 하락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나타났고 그죠? 거기에 이제 도화선을 막바지로 지른 게 러시아의 원유 수입 금지 검토 그죠? 그게 이제 오일 쇼크라고 할 수 있는 공포를 불러오는 그런 흐름들. 그러나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유 수입, 유럽이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25% 정도 수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 흐름을 갖고 있는 독일이 이제 반대 의견을 보이는 건 유럽이 40% 이상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행여나 이 원유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푸틴이라면 네가 제재하면서 원유는 그나마 25%니까 그죠? 그거를 수입을 안 하겠다? 아씨 열받는데 그죠? 그럼 니네한테 공급하던 40%의 천연가스를 확 잠가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라고 지금 이제 그런 위험성까지가 지금 극도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막가자는 거지, 그죠? 이 정도면 막가자 이거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유가가 저는 이전 고점인 145달러 라인 부분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서로 득볼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이 서방 국가들 전체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신락 같은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그죠?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차 협상에서 뭐 큰 진전이 없이 또 이야기를 끝냈지만 그 3차 협상에 앞서서 러시아 대변인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충족할 경우 군사행동을 즉시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우크라이나가 군사행동을 중단하라. 이건 중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군사동맹 그러니까 나토라든지 이런 거 미 가입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요 부분에서 조금 걸리는 거지.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하라. 요거까지는 그래도 어차피 이 우크라이나를 들어오기 전에 거기를 영토로 장악을 했었으니까. 이제 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데 반군이 장악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의 독립 영토를 보장을 해라. 그러면 이제 이건 기존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땅을 일부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3차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요런 내용 부분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군사 전문지나 군사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뭐 저녁 때도 이렇게 찾아보고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뭐 언론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이면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러시아가 오판을 했었던 게 크고 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처럼 그죠? 오합지졸이 되지 않겠느냐. 국민들이 다 도망가고 수뇌부들도 도망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봤는데 전혀 딴판으로 강경하게 저항하는 흐름들 속에서 지금 이제 열흘이 가고 있잖아. 그죠? 열흘이 넘게. 이런 가운데에서 주말에
눈이 좀 많이 왔어야 되는데, 그죠? 눈은 오긴 왔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왔더라고. 그죠? 영상들을 보면. 이제 여하튼, 이제 3월 지금 8일인데, 그죠? 예전 같으면 3월 말부터 이제 해빙기 풀리는 상황인데, 이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조금씩 앞당겨지는 흐름이지, 우크라이나도. 그러니까 지금 간혹 보시면 러시아 전차들이 이렇게 진흙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보셨을 건데, 이제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면, 기후가 풀리면 러시아가 빠르게 진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번 주 요 이제 막바지 고민이 아니라 이제 막바지 순간에 와 있는데, 그 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3월 10일 양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 회담, 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은 뉴스, 아까 제가 왜 헝다그룹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땐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공교롭게 시장이고, 일정 정도 흐름 속에서 주가가 안 떨어져 있다면,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하락하지 않았다면 영향을 크게 받겠지만,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풀려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이런 전쟁이 일정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갈 거냐 안 갖고 갈 거냐. 그런데 아까 요구 조건, 러시아 대변인이 요구 조건,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마지막 네 번째 독립영토 보장, 요 부분이 조금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도, 그죠? 그런 내용을 제시했다는 거,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가 먼저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협상은 아쉬운 놈이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기후가 조금 더 온난해지고 따뜻해지고 해서 하게 되면 단기간 전쟁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쟁 흐름으로 가게 되고, 장기적인 전쟁 흐름으로 가게 되면 러시아 내에 지금도 뭐 반전 이 시위를 하고 끌려가고 하고 있지만, 그게 더 확산될 수 있는 요지도 있고, 푸틴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압박의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제 가격 상승, 뭐 이런 유가 상승, 이건 사실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경기가 위축되면 사실 답이 없어. 그런 부담감도 상존하고 있는 거야. 상존하고 있긴.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흐름들 속에서 일정 정도 우리 시장의 반응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뭐 지금 나스닥 선물 1% 내외의 상승과 1% 내외의 하락은 큰 그거 아니야.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려놨었던 부분,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여기 1차적으로 우리 시장과 함께 1월 말에 형성되어 있었던 저점을 한번 붕괴하고 또다시 조가상으로 붕괴한 건 어제야. 그러니까 이 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전 저점, 이 라인까지도 갈 수 있는 위치를 갖고 있긴 해. 나스닥으로 봤을 때. 그죠? 이게 안 풀리는 조건으로 봤으면. 그런데 3일 연속 급락을 세게 한 라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범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지금 위치에서 더 확산되고 더 나빠질 것을 쪽에 베팅을 거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급락을 하고 전쟁 때문에 내려온 상황에서 미국의 2월 CPI 물가지수가 어떻니, 그거 바보니지. 그죠?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상승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치는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FOMC 3월 15, 16일 열리는데, 거기에서 금리를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다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그죠? 원자재 가격 폭등에, 유가 폭등에 금리 상승까지 가게 되면 경기 위축 다운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흐름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고, 그죠? 금리를 0.5% 인상하지 않고 행여나 동결을 한다 해서 이제 단박에 그 금리 정책으로 이 위험을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는 거야. 그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금리에 대한 흐름이 아니라 결국은 전쟁 리스크가 다시 이제 완화가 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와 있는 거지. 이제 와서 여기서 금리를 조금 0.25%냐 0.5%냐 동결이냐 이런 문제로 따질 그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전쟁 리스크가 더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거냐 아니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되면 원자재 가격이 더 급등할 거고 그러면 경기 꽉 나는 거고 인플레이션 다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전체적으로 같이 공멸하는 수준인 거지. 다만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가가 우리가 아까 유가 차트를 보셨지만 어제 이제 박스권 돌파해서 박스권만큼의 상승으로 보면 저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어제 그려놨던 그림 아니야, 그죠? 그죠? 이 박스를 돌파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박스 라인만큼의 상승을 갖고 가면 이 라인까지, 그죠? 어제 그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갔던 거야. 130달러까지. 그죠? 더 추가로 올라가면 이 추세 라인에 놓여져 있는 145달러의 저항, 이거를 맞을 건데, 이제 이 위치에서 우리가 반대로 역지사지로 바라보면 이 당시, 그죠? 2020년 이때, 그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앞으로 안 좋을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잖아. 코로나가 유가를 급락을 시킨 요인은 코로나가 원유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원유를 소비를 막 시키는 건 아니잖아. 전쟁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원유를 막 삼켜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급락했었던 이유는 경기가 안 좋을 것에 대한 부분,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유가가 지금은 세게 올라가지만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경기까지 안 좋다고 그러면 수요가 낮아지는 거야. 그죠? 지난번에 얘기한 계절성도 있고, 그죠? 난방유가 이제 3월 말로 들어가게 되면 난방유 소비도 줄어드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이나 이 원유가 이제 계속 급등할 수는 없다. 미국이 러시아 원유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건 러시아를 더 압박하기 위한 수단인 거고, 그 수단이 러시아의 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 단기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그만큼의 수요, 여러분들도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 일반적인 분들은 가스 가격이 비싸지거나, 그죠? 원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를 줄어들이지. 그죠? 전기불도 아낄 거고, 여러분들 지금 난방하고 있는 아파트 난방도 되도록이면 잠그려고 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이제 실생활이고 일정 정도 부분에서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하면 한 번 더 러시아를 제재하려고 하는 이 원유 이 부분과, 그죠? 일단 독일이 반대를 했으니까 그거는 EU까지 합쳐져서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니켈 가격이 하루에 65%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전개되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섹터상에서는 2차전지 소재 쪽이 약세고, 섹터상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낙폭했었던 뭐 NC소프트니 크래프톤이니 뭐 이런 애들은 원자재 혹은 상관이 없으니까 게임이나 이런 쪽 라인이 그나마 빨간불을 내고 막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의한 움직임보단 이제 내일이 대선 선거 그죠? 선거 이후에 우리나라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후 선거 이후에 어떤 정책 글로벌 정책과 함께 해서 나아갈 수 있는 쪽이 어디냐.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그죠? 그리고 산업이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산업 성장의 섹터가 어디냐. 이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시장 지수는 사실 저도 생각보다 이렇게 오늘 강할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 2600포인트 여기 라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올랐다 내렸다만 반복하는 십자봉 정도, 이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뭐 마이너스이긴 해도 일단 중심축 라인에서 지지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일정 정도 내려와도 요 범위, 이 중간 라인, 그러니까 아까 나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이만큼을 와 있는 거야. 이 하단 추세 라인에 여기 1월 저점을 깨서 내려와 있는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더 내려와 있는 거고, 그죠? 우리 시장은 요 중심 라인까지 글로벌 시장과 연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온 상황이지만, 이 1월 달에, 그죠? 이 1월 달에 급락을 할 때 이미 일정 정도 영향, 우리 시장만이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영향까지를 듬뿍 담아서 먼저 급락을 했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또 오후장 되니까 그죠? 나스닥 선물 뭐 약보합 이 속에서 그죠? 우리 시장 내일 휘장 이런 부분까지 가미돼서 조금 축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죠?